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식품위생 및 법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우리가 그 화학적인 식중독과 그리고 곰팡이 독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미생물의 그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 식중독을 분류를 해보면 세균성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세균에 의한 거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는데요. 감염형은 균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살모넬라 식중독이었고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웰치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은 그 균이 만들어낸 어떤 독소에 의해서 사람이 병이 나게 되는 건데요. 포도상 규균에는 어떤 독소가 있다고 했나요? 엔테르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티움 보툴리누스 균에는 유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서 이 독소들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엔테르톡신은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독에 있는 것은 식물성 식중독과 동물성 식중독으로 나누는데, 식물성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이 독버섯이 되겠죠. 가을철에 버섯을 정확한 지식이 없이 산에 가서 채취해서 먹고 이런 그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에 싹이 났을 때 나는 감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실이 들 여물었을 때 나는 그런 독이 있고요. 고사리에도 있고요. 동물성 우리가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보고 중독이죠. 그 다음에 조개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학적 물질에 의한 식중독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화학적 물질은 뭐 농약 유기인제나 유기염소제 또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데요. 우리가 농약에서 흔히 많이 발생되고요. 또 그 인위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기본 상식이 부족해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탄올을 뭘로 사용했다고요? 소독약으로 사용해서 위험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탄올과 에탄올은 다르다고 했죠. 메탄올은 시신경에 자극을 줘서 실명을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에서 소독 효과를 갖는 것은 에탄올이고, 메탄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소나 PCB 그리고 납 이런 중독에 의해서 우리가 화학적인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인 식중독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는 금방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계치에 이르르면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트남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독에 의한 식중독인데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푸른 곰팡이에서 나는 그런 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각, 이거는 이제 보리 껍데기에 있는 그래서 나오는 그 기생하는 곰팡이에서 나타나는 중독이 되겠고요. 황변미 중독, 쌀이 누렇게 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번식해서 나타나는 그런 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했고요. 단체 급식에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 바이러스 균도 있고요. 로타 바이러스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
우리가 식중독하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겨울철에도 식중독 사고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요. 프로테우스 모르간이라고 하는 이 균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꽁치나 고등어, 정어리에서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알러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몸이 붓거나 또는 호흡곤란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레르기성을 가진 사람은 사전에 우리가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알레르기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객에게 물어보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 급식소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급식 같은 데에서는 학생이 알레르기성이 있는 학생에게 특별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것은요, 미생물 관리에 대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미생물, 생물이 있는 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보인다고 했나요?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되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나무를 봄에 뜯어서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 그 나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안전하게 저장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하거나 아니면 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을 하기도 하고요.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줄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 건조하죠. 봄철에 고사리를 뜯어다가 데쳐서 햇볕에 말리는 거. 이거는 그 수분량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김, 곡류, 김도 역시 말려서 하고요. 곡식도 가을철에 잘 말려야지만 얘가 균들이 번식하지 않게 되죠. 안 그러면은 땅콩이라든가 이런데 푸른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사람을 위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배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직접 불로 건조시켜서 식품의 향미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배건법, 볶을 배자입니다. 볶으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보리차 배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담배, 차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건법에 의해서 건조가 일어나면서 또한 특유의 그 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어느 정도 볶았냐에 따라서 그 쓴맛과 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건법이라고 하는 그런 건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풍 건조를 합니다. 열풍이라는 것은 뭘까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건데요. 이것은 액체를 많이 합니다. 주로. 액체가 아니라 그 육류나 어류를 할 때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그래서 가열된 공기로 식품을 건조시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육포 말리는 방법 또는 그
북어 말리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열풍 건조죠. 예전에는 인제 이런 것들도 다 햇볕에 이렇게 말렸는데 요즘은 인제 이렇게 열풍 건조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분무 건조법이 있습니다. 분무라는 것은 이거를 분무 연기처럼 뿌려 주는 거죠. 안개처럼 뿌려 준 다음에 연기 그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걸 순간적으로 건조를 시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먹는 분유는 그 우유로 그 소주었을 짠 우유를 예. 분무 건조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관도 쉬울 뿐더러 언제든지 애기에게 물만 타서 먹이면 되기 때문에요. 분무 건조로 이거를 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뭐 분말 주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액상식품을 건조할 때 이 분무 건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다시다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액상으로 뽑은 다음에 이거를 분무 건조해 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다음에 인제 냉각법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저온에다가 보관하게 되면은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데요. 그중에 인제 냉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 가정용 냉동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을 마이너스 40도씨에서 급속 동결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저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류나 어패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그 마이너스 40도씨로 급속 동결했기 때문에 서서히 한 것보다 훨씬 맛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원형 어선에서 잡은 생선을 이렇게 급속 동결해 가지고 아 시 저장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동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맛과 그 조직이 예 질이 좋죠. 그래서 옛날보다 이 냉동 그 기술에 의해서 그 수산물들이 제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냉장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법 하면 냉장고죠. 냉장고인데요. 0도에서 4도에서 얼지 않은 정도에서 인제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육류를 이렇게 냉장법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냉동 건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마이너스 30도씨 이하로 건조시켜 저온에서 건조하는 방법이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식품을 넣어 놓으면 얘가 건조하는 거 보시죠? 예.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40도씨 이하로 건조시켜서 저온에서 보관하는 건데요. 한천이라든가 건조두부, 당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천은 언제 쓰이냐면은 양갱 만들 때 우뭇가사리를 축출해 가지고 그거를 말린 거를 한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한천 그 가루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동 건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당면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저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인제 식품을 10도씨 이하에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옛날에 땅을 파고 배추나 무를 저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 동안에 이 채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고 봄이 돼도 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요. 각종 채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뭐 김치가 다 음자정법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땅속에다가 이 신선한 채소를 보관해 놓고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김치를 땅속에다 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 대신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김치 냉장고죠. 예.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으면 음식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되고요. 예. 지금 꺼내 먹어도 작년에 담은 김치가 맛이 있죠. 그래서 저장법에 의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 살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증식과 자기 소화를 방지한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가열에 의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액체 식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나 또는 맥주나 술이나 뭐 간장이나 또는 뭐 과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액체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살균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온 살균법은 60도씨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합니다. 저온 살균 우유라는 거 있죠? 예, 저온 살균 우유는 61도씨에 65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한 후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유, 주스, 간장, 소스, 뭐 술 이런 방법이 저온 살균법으로 그 미생물을 살균에 의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온 단시간 멸균법은 70 내지 75도씨에서 15분 내지 30초간 가열 후 냉각하는 방법입니다. 우유나 가즙이 이 방법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130 내지 140도씨에서 1초 내지 2초간 가열 살균한 다음에 냉각하는 거죠. 예,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장시간 살균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90도 내지 120도씨에서 60분간 가열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통조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숭아 통조림이나 또는 참치 통조림 여러 가지 통조림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고온 장시간 살균법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은 복숭아를 살균된 것을 담고 이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살균하는 것이 아니고 날 복숭아를 포장 용기에 넣고 이 방법에 의해서 살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물도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 장시간 살균법은 통조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살균법마다 온도와 시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온 살균은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지만 시간이 굉장히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이 130에서 140도에서 1초에서 2초에 해결될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파스테르 우유가 이 저온 살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유입니다. 그래서 값이 더 비싸게 되겠죠. 예, 초고온 순간 살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유는 이 저온 살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유보다 값이 저렴하죠. 왜냐하면 순간 1, 2초간에 이 살균 작업을 끝마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작업량의 차이가 있고 비용의 차이가 있겠죠. 대신 우리가 저온 살균을 하게 되면 뭐 영양가가 보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살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광선을 조여주는 건데요. 방사선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엄마들이 집에서 행주를 삶아서 햇볕에 말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옷 같은 거를 햇볕에 말리는 거가 자외선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에서 2800 옹스트롬 범위에서 살균을 하게 되는데요. 기구나 음료수 살균, 분말식품, 식품 표면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렇게 햇볕에다가 말리면 되는데 자외선 중에서
2,500에서 2,800 옹스트롬 범위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자외선 등을 켜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단체급식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외선 살균기입니다. 그래서 컵 같은 거 넣어 놓고 있는데요. 예. 이 자외선 등에서는 이 2,500에서 2,800 옹스트롬의 자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컵이 자연적으로 살균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사선 살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코발트 60을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감마선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유나 첨가물, 축산물 살균 때 많이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방사선 살균법은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춧가루 같은 경우 이 방사선에 의해서 살균을 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이것을 냉열 살균이라고도 합니다.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열은 나지 않으면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식품을 신선하게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이 방사선 살균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방사선이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온다 해서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모르는 사이에 방사선에 의해서 살균된 그런 제품들을 먹고 있습니다. 양념류들을 방사선에 의해서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살균법인데요. 우리가 염장법, 예, 봄철에 멸치가 많이 잡혔는데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미생물에 의해서 얘가 그냥 두게 되면 썩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서 우리가 염장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액젓 같은 거 만들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저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 소금 농도는 한 10% 이상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고등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 강고등어를 프레시한 고등어를 그냥 유통시키면 얘가 상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해산물이나 채소류, 소금 절임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소금에다가 절이는 것이 우리가 김치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염장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두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오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장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실 거예요. 딸기를 이용해서 당장법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단맛 나는 과일을 설탕에다가 넣고 졸여서 이거를 먹게 되면 잼이나 젤리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설탕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5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의 설탕을 넣게 되면은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물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법으로 또 식품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 저장법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초를 얘기하는데요. 초산이나 젖산, 구연산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 피클 같은 경우 오이를 식초물에다가 담가서 프레시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또는 장아찌 종류, 요즘은 장아찌를 담을 때 간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식초를 좀 넣어줘서 저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 저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염장법은 소금 농도를 몇 퍼센트 이상 한다? 3% 이상 하고요. 당장법은 설탕의 농도를 몇 퍼센트? 50% 이상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산저장법은 식초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염장법 중에서는 물간법과 마른간법, 그 다음에 압착염장법, 염수주사법 이렇게 했는데요. 물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적당한 소금 농도의 소금 용액에 담가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선류죠. 소금물에 담갔다가 이거를 그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소금물에 담갔다가 이거를 말리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른 간법은 뭐냐면 생선을 소금물에 담가 표면에 소금을 직접 뿌려 간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소금물에 담가서 좀 침투시키고 위에다가 소금을 또 뿌려주는 방법이 마른 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착 염장법이 있는데요. 물간법에 돌같이 무거운 것을 얹어서 압하면서 염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선을 물에 담갔다가 꾹 눌러서 무거운 거로 눌러서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포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눌러서 우리 쥐포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염수 주사법이 있는데요. 신속한 염장을 위해 어육에 염수를 주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햄이나 베이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짭짤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까지 주사를 해서 소금 농도를 좀 높여서 저장성을 높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간법은 뭐고 마른 간법은 뭐고 압착 염장법, 염수주사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쓰든지 그 이상의 방법을 써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합적인 처리 방법은 훈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적은 나무, 이거 수지가 적다는 것은 기름기가 적은 나무, 끓음이 덜 나는 나무죠. 이런 나무를 그 불완전 연소시켜서 그 연기에 이거를 그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금에다가 이제 고기에 염지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연기를 쏘여줘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특별한 향기 성분과 더불어서 균을 죽이는 항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훈연을 해가지고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염건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금을 첨가한 후에 건조시켜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굴비 아시나요? 굴비는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건조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염건법이다. 예, 소금을 먼저 뿌린 다음에 이거를 건조시켜서 두 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건조시키는 방법을 써서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왜요? 소금만 너무 쓰면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밀봉법이 있는데요. 식품을 넣어 수분의 증발, 그 다음에 흡수, 해충의 침범, 산소의 통과를 막아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통조림, 어떤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진공 포장법, 여러분들 진공 포장 많이 보시죠? 예, 우리가 먹는 이제 햇빵 같은 경우 다 진공 포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어떻게 쫙 빼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호기성 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자,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먹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토레트 파우치. 이거는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한약이라든가 아니면 주스류가 그 레토레트 파우치죠. 그래서 뜨겁게 끓인 이런 액체를 묵은 상태의 봉지에 넣어서 포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요즘 한약 재료라든가 과일 주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배즙이다, 사과즙이다, 또는 쌍화탕이다, 이런 것들이 다 레토레트 파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CA 저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식품의 흡착, 산화한 작용 등에 의하여 변화를 방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나 과일, 달걀, 곡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소라든가 다른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합니다. 요즘 보면은 사과가 가을철에 딴 것처럼 아주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은데요. 이 사과를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가스 저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숨을 덜 쉬게 되면서 노화가 더디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과들이 굉장히 갓 딴 것처럼 맛있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CA 저장에 의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맛이 있고 향이 있고 그 식감이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CA 저장법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쯤 과일이 쭈글쭈글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다 증발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미생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법, 냉각법, 가열살균법, 그 다음에 조사살균법, 화학적 살균법, 염장법, 복합적 처리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이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미생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